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수들 간의 어떤 함수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특정된 변수들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회귀 분석을 왜 하냐면 이런 어떤 추정된 모형을 사용해서 필요한 예측을 하거나 관심 있는 통계적 추정과 검증을 이제 할 때 써요. 실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것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영어로 simple linear regression인데 이 경우는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y가 하나,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 x도 하나인 경우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어떤 그런 선형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회귀 분석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다른 회귀 분석이라는 어떤 통계 과목을 들을 때는 반응 변수는 보통 하나지만 이제 설명 변수 x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경우도 보통 많이 다릅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쓸 때 늘 설명 변수는 x라 그래요. 그다음에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는 늘 y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x 값을 우리가 뭐 조정한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했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치가 n 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y1부터yn까지 총 n개의 어떤 이 반응 변수가 있고 이게 어떤 절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xi도 n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이제 y가 있는 x와 y의 어떤 산점도로 봤더니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둘이 어떤 선형 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이런 선형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직선. 예.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런 선형 관계를 설명해 주신 직선을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와서 그려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최적이냐? 그렇죠? 어떤 최적인 선형 어떤 x, y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이 무엇냐 하는 어떤 매저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최소제곱 추정법이라고 해요. 최소제곱 추정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즈 다시 말해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해주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회귀 모형에서 이 회귀 직선의 적합은 뭐냐면 잔차 제곱합. 이 레지듀얼 영어로 하면 이제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즈인데 잔차 제곱합을 얘를 최소화해주는 직선을 찾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잔차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실제 여기 보면 요 점이 관측치예요. 근데 내가 어떤 직선을 쫙 그으면 여기 관측치에서 요 직선 내가 선 그어진 거리에 여기에 여기 요 거리가 잔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 여기 3개가 있으면 여기에 잔차고 여기에 잔차고 요 거리가 잔차겠죠. 그래서 요 잔차에 이게 근데 밑에 있으면 뭐 부호가 있고 잔차의 거리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를 최소화해주는 직선을 찾자. 그게 우리의 회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는 뭐 여기 이제 공식에 나와 있지만 공식은 여러분 나중에 뭐 교과서나 뭐 보면 되죠.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소제곱 추정법이라는 게 회귀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해주는 직선을 찾자. 요 거리의 제곱합을 최소화해주는 걸 찾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캡의 예측 뭐 인터폴레이션은 건 뭐냐면 그렇죠? 회귀 직선의 적합에 사용된 x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x 값에 대한 y 값의 예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이게 마신 맥주의 잔의 수가 보통 한 잔에서 8잔 안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6.5잔을 마셨을 때 맥주를 6.6잔 반을 먹었을 때 나의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이 회귀 직선, 적합된 선을 사용해 갖고 만약에 그 공식이 y가 뭐 0.0144 x 더하기 0.008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6.5가 x가 들어가는 거죠. 계산해 봤더니 무슨 0.0944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귀 직선을 이용해서 어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제 이걸 얘기하느냐?
이 다음은 봅시다. 우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 적합에 사용한 x의 범위보다 x가 이제 벗어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한 건 우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큰 실수로 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회귀 직선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때 회귀 적합을 할 때 사용한 그런 x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를 할 x에서 이 회귀 직선을 이용하는 건 웬만하면 우리 권장하지 않아요. 여기 그 예가 나오는데 이 보면 이게 데이터가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살부터 한 15살까지 2살부터 15살까지 나이에 따라서 키가 이게 인치인데 언띠가 되나 봤더니 요때는 실은 거의 키가 리니어하게 커요. 매년 몇 cm 꾸준히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합된 회귀 직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나이가 무슨 25세, 30세가 되면 키가 얼마냐? 2.5m, 3m.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이 정의된 우리가 회귀 적합에 사용된 데이터를 갖고 예측을 하려면 요 범위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서. 넘어나서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이거예요. 왜냐? 실제 실은 이 키라는 걸 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다가 어느 정도 되면 크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키라는 거. 오히려 뒤에 가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폴레이션 할 때는 늘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회귀 이제 적합을 하고 나면 어떤 값들이 나오냐면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해서 결정계수라는 건 뭐냐면 y의 총 변동을 우리가 SST, sum of squares of total이라는 거는 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요게 회귀 모형으로 설명되는 변동과 나머지가 요거네요. 미안해. 요게 지금 SST고 SST는 또 요게 뭐냐면 sum of squares of error, 잔차 제곱합이에요. 요게 이제 회귀 모형 x로 설명되는 sum of squares of regression이에요. 그래서 이 R2라는 거는 뭐냐면 R2라는 거는 저기서 나온 것처럼 분모는 sum of squares of total y의 총 변동이고 분자는 sum of squares of regression이에요. 이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요 값은 늘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y의 변동 중에 x에 대한 회귀수로 설명되는 변동의 퍼센트고 x와 y의 선형광의 강량을 당해 나타내고 단순 선형, 재밌는 건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상관계수의 제곱과 정확히 일치해요. 여러분 x, y가 있으면 우리가 상관계수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거의 제곱이 실은 R2예요. 그럼 의미는 뭐냐? 결정계수가 0.22라면 y의 변동 중 22%는 회귀 모형으로 설명되고 78%는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아까 그 상관계수를 설명할 때 언제 상관계수는 그렇죠?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얘를 제곱하면 0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언제 내가 R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직선상에 있을 때 이렇게 모든 포인트가 직선상에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하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상관계수는 그렇고 결정계수는 R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로 보면 지금 X가 증가에 따라 Y가 뭐 증가도 감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R이 0이고 R2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나온 데이터가 뭐냐면 맥주를 한 잔, 두 잔 마심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0.87 그렇죠? 회귀 적합을 하고 나서 결정계수를 계산해 보면 R2는 0.76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요 0.87을 제곱하면 0.76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의 관계는 그렇고 결정계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전체 Y의 변동량 중에서 이 회귀 모형이 설명하는 변동량이 몇 %냐 이 데이터를 보면 76%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인플루언스 포인트가 있거나 두 변수 사이 관계가 비선형적일 때는 관계를 선형적으로 만드는 변수 변화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봅시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박테리아는 이분법으로 증식해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8마리 이렇게 증식하는 경우에 그렇죠? 20분에 한 번씩 증식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지만
선형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형 회귀 모형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쓸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y를, 그렇죠? y를 로그 2에는 n 로그 2인데 0.3n이니까 이 로그 오브 박테리아, 원래 이쪽이 박테리아 카운트면, 그렇죠? 거기 로그를 취해버려요. 로그를 취하고 나면 x와 y 사이가 굉장히 강한 선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 시간과 로그 박테리아 카운트는 우리가 단순 선형 모형으로 적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데이터는 96개의 포유동물의 몸무게와 뇌의 무게예요. 두 변수의 모두 로그 변화를 할 때, 지금 X축은 뭐냐면 바디 웨이트의 로그를 취한 거고, Y축은 브레인 웨이트의 로그를 취한 거예요. 했더니 아주 굉장히 뭐 양의 강한 상관관계를 갖죠. 몸집이 큰 동물, 포유동물들이 뇌의 크기도, 뇌의 무게도 이제 많이 나가는 건데, 그렇죠? 상관계에서 0.96인 아주 굉장히 강한 선형관계가 나왔어요. X값의 변화에 따라 Y의 변동성도 균일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또 우리가 보통 선형관계 등 분산성을 가정하는데 그 가정도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 X값이 좋아질 것이다.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뭐냐면 X축도 Y축도 우리가 변수 변화를 안 한 거예요. X축은 바디 웨이트이고 킬로그램, Y축은 브레인 웨이트, 그램. 봤더니 실은 R 0.86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강한 0.86을 갖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는 다른 기타의 포유동물보다, 그렇죠? 체격도 아주 크고 몸도 아주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뇌 크기도 아주 큰 거예요. 요 한 데이터 포인트 때문에 실은 얘를 빼고 나면, 그렇지? 얘를 빼고 나면 요 데이터를 보세요. 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0.5에 불과해요. 요 데이터 하나가 상황에서 엄청 많이 지금 높인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요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양쪽을 변수 변환을 해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이 회계 분석을 보통 뭐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지면 이제 보통 통계 패키지나 엑셀 같은 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이 엑셀이나 이래서 회계 개수를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계 개수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보통 그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면 늘 귀무가설이 대립가설이 뭐냐? 귀무가설은 베타가 0이다. 대립가설은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 경우에는 베타가 뭐냐면 y는, 그렇죠?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epsilon. 이게 우리의 회계 모형이거든요. 이게 절편이고 이게 기울기고 이것도 에러텀이고. 그리고 나면 어떤 그 결과에 보면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해서 이 회계 개수의 값이 얼마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t 값이 얼마고, 그 다음 p 밸류가 얼마다, 이런 테이블을 보통 많이 줍니다. 이게 뭐냐? 요걸 하고 있는 거라서 베타 이퀄 0을 검정하는 거예요. 그 t 검정 통계라는 값은 얼마고 p 밸류는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노바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요런 이제 표도 제공합니다. 이런 표를 제공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곱합의 분할, 우리가 아까 했었죠? 결정계수를 할 때 전체 제곱합은 늘 뭐로 나눠진다고요? 회기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 두 개를 더하면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노바 테이블을 보면, 그렇죠? 전체 제곱합은 이 두 개의 합이고, 그렇죠? 자유도는 여기가 n-1, 늘 이게 회기와 오차를 다 더하면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n-1 하면 n-1이 돼, n-2 하면 n-1이 되고, SSR 더하기 SSE 하면 SS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분산비에서 F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귀무가 세려면 베타 이퀄 0.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실은 이 단순 선형 회계 모형에서는 분산 분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베타 이퀄 0에 대한 테스트가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중 회계로 가게 되면 이 표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다중 회계로 가게 되면 각각의 베타 i들이 0인지 아닌지는 t 테스트를 하지만 모든 베타 i가 0이다 아니다는 f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때는 귀무가설이 모든 베타 i가 0이다. 처음에 x가 뭐 10개가 있으면 베타부터 베타 10이 0이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우리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실은 제가 보통 이제 회계 분석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회계 분석은 일단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와 y 사이가 일단 선형 모형을 적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테이블의 숫자를 보면 x와 y가 선형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숫자 모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x와 y 사이에
일단 산점도를 보고 둘이 충분히 선형 관계가 있으면 그때 선형 적합을 하고 뭐 모형 뭐 피팅하고 뭐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잔차로 분석을 왜 하느냐, 선형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등 분산성, 이퀄 밸런스를 해갖고, 이 잔차에 대한 어떤 분산이 이 모두 똑같아야 돼요. x의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나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독립성이라 갖고 이 각각의 얘네들이 입sil론 I, 입sil론 J들이 코베런스가 0이어야 돼. 코릴레이션도 0이에요. 어떤 뭐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있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정규성 이 가정이 있어요. 이게 노멀 제로 시그마 스퀘어를 따라야 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느냐? 정말 이 모형이, 그쵸? 데이터가 이런 가정을 따르는지, 이 가정을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를 확인하는데 좀 가장 좋은 플랫이 잔차를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건 x축이고, 이게 늘, 요건 x축이고, y축이 잔차예요. 여기부터 레지듀얼, r이라고 보통 쓰는데, r이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렇죠? 이거는 늘 관측치에서 적합치 또는 예측치를 뺀 거예요. 요거를 찍어보면 일단 요게 0 근방에, 그렇죠? 처음 나오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 0 근방에 좀 데이터들이 아주 랜덤하게 잘 퍼져 있죠. 아무런 무슨 패턴도 안 보이고 Y 노이즈 잘 퍼져 있으면 요 데이터는 우리가 선형 적합하게 적합한, 적절한 거예요. 모든 이제 그 가정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곡선의 형태죠. 지금 잔차가 보면 이렇게 값이 음수였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냐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 내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x와 y를, 그렇죠? 관계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비선형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선형 적합을 하면 뭔가 이런 식의 선에 의해서 적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파트는 관측치가 예측치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레지듀얼을 찍어보면 이거 음수가 와요. 여기가 되면 지금 관측치가 예측치보다 위에 있죠. 레지듀얼이 점점 커져요. 여기다 하면 다시 내려오죠. 이게 비선형인 관계를 선형으로 적합하면 레지듀얼 플러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케이스. 마지막은 뭐냐? 등 분산성을 이제 지키지 못했을 경우인데, 여기 보면 뭐냐면 앞에는 이게 변동이 작은데 뒤로 갈수록 변동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데이터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x의 값이 커지면 따라서 이 반응 변수도, 그렇죠? 이 레지듀얼도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산 안정화 등이 필요한 겁니다.